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김학의 게이트, 장자연 씨 사망 사건, 내각 후보들 인사청문회, 이번 주도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원이 지난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대형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잊혀져 가고 있고 묻혀져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헛발질을 한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영장 기각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 방송에 나갔는데 저하고 다른 변호사님하고 이제 법조인이 2명이 그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증거인멸 우려나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이제 보고 네.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네. 그 다른 변호사님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약간 5대5 개념이긴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 다음에 새벽 2시경에 영장이 이제 기각된 걸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될 거다, 발부될 거다에 대해서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5대5 혹은 5.5대 4.5, 6대4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 좀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맞췄다는 게 중요하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지금 봐온 바로는 그 적중률이 네네. 90% 이상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촉이 오십니까? 딱 보시면? 사실 제가 좀 틀렸던 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네. 대한 것을 틀렸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맞췄는데 예.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고 네. 이제 조금은 감이 조금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그 전문가들 중에는 가장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또 준비를 하시고 예.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이 방송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범죄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듣고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영장을 뭐 기각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네. 뭐 플러스 되는 경우는 뭐 범죄 혐의 사실에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인데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네. 세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박정길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예. 그러면서도 또 혹은 이제 영장을 기각하게 된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네. 혹시라도 기각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후폭풍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네. 보이고 또 사실은 발부를 했어도 이만한 정도의 그런 또 후폭풍이 있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전 영장 신청한 것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죠. 일괄 사직 청구 및 표적 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에 탄핵 국면에 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전 정부에서 그냥 무더기로 사람을 갑작스럽게 많이 임명을 했더라. 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감찰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환경부 장관 새로 임명된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게 필요했었고 네. 특히 실질적으로 명단에 적시된 24명의 경우에는 네.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임원 추천의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이기도 하고 네. 그런 협의가 있어야지 또 대통령이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때 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저는 두 번째 그 피의자 직권남용 고의 인식 희박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판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인사에 관여하거나 뭐 리스트를 작성해서 표적
내지는 뭐 감사했다는 내용이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예.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아주 희박하게 위법성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밖에 생각 안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즉 그 얘기는 이 법령을 만든 초창기부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었다. 이제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판사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자세하게 짚어서 그 기각 사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수사를 벌이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사실은 청와대 윗선을 겨누고 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신미숙 전 그 현재 청와대 그 균형인사 비서관인데요. 이 균형인사 비서관이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보면서 윗선을 노린다라고 한 얘기가 파다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다면 검찰이 생각하는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법원이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 매우 중요했고 그만큼 자신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시그널을 법원에서 준 걸로 보여지고 네.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재판까지 가더라도 예. 실제 검찰이 원하는 종류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 동부지검에서는 스텝이 꼬였고 네. 이걸 계속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내부 회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에 잠깐 법설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 사건이 배당됐을 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맨 처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의 형사 6부의 주진우 부장검사, 네네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세 사람이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검찰이 약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사실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건 일어났을 때부터 되게 날카롭게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셔서 네. 좀 따로 또 조사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2018년 12월 25일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죠. 이분이 좀 약간 특이합니다만 어쨌든 뭐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자한당에서 전격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1월 14일 날 압수수색이 이제 네.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김은경 그 전 장관이 이 사전 영장까지 청구되는 이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건 뭔가 작심하고 자한당의 프레임을 검찰이 맞춰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자한당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그 전에 전 정권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이제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문체부 예. 사실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런 식의 일 처리가 관행이라고 본인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자가 되면서 예. 결과론적으로는 줄줄이 구속이 되는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권도 똑같지 않느냐. 특히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뭔가 이렇게 진실폭로처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들이댔던 잣대하고 기준을 똑같이 맞춰본다면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뭐 이래가지고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뭐가 맞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조금 얻게 되는 양상이 돼버려서 사실은 나중에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판정 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문체부라는 그 공통적인 부처가 있고요. 그렇죠. 인사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불거지고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 이게 어디 때의 블랙리스트냐, 국정농단 블랙리스트냐, 네. 아직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 본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 블랙리스트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았고 사실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된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것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명단에 들어간 이름이 24명밖에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동에 비춰 보았을 때 비위 사실이 좀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고 또 그중에서 실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신 분이 몇 명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서의 태도는 어쨌든 뭐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기소는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핵심 관건은 앞으로 남아있는 김은경 이후에 그 윗선에 어디까지를 건드릴 것인가 또 그들과 이 김은경 전 장관 사이의 이런 그 일처리 방식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야지 공소장이 잘 작성이 되는 거고 공소장이 잘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갔을 때 얼마나 입증이 잘 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은 멀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에 있다. 이거를 좀 명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네네네. 이 기각 사유 내용 그 자수를 세보니까 658자입니다. 아이고, 맞네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60자 정도 되는데 그렇죠. 10배 정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블랙리스트 얘기도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최순실 일파라는 또 단어를 쓰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했는데 이 구체적 설명은 좀 통상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전혀 통상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자분들이 신기한 게 이렇게 영장 심사 결과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몇 장가 이거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런 식의 이런 결과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왜 이럴까 아주 궁금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표적 감사 내지는 리스트를 만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걸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준 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곧바로 그 투명한 인사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몇 자를 작성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 워딩이 매우 중요한데 이 영장을 담당하신 부장판사가 이 말을 쓰기까지 혹은 이 단어를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영장 기각하기를 결정한 거는 저녁 먹고 한 8시 정도까지였을 것 같고 실제 새벽 2시까지 한 6시간 사이에 이 단어를 고르느라 고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영장이 이제 새벽 2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자들이 듣다가 현장에서 기다리다 잤어요. 현장에서 기다릴 때에 특히 이제 겨울이나 여름이면 한 3시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춥죠, 힘들고, 힘들고 졸리고. 사실 저희가 좀 들리지 않게 판사님 욕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예 기사를 2개 써놓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하죠. 자,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뭐 수사받아온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좀 법원이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사실 저도 이 기각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실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도주 우려 없다, 뭐 이 정도 내지는 범죄 사실의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 이 정도만 사실 간단하게 쓰는 게 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님이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아마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번 그 수사 방식이나 수사를 하면서 사전 구속영장까지 선고한 이 건이 조금 지나치고 심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런 식의
관점을 조금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꼭 뭐 판사님의 행동을 정치로 연결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좀 너무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청와대에서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영장 기각 얘기가 나오냐 곧바로 또 매우 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판사님들을 좀 약간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오히려 이 결과가 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청와대가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권력 분리에 그럼요. 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네. 참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이거를 자세히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트렌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돼요. 맞아요. 사실은 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네네네.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때는 한 800자 정도 나왔나요? 상당히 길었었는데. 그때도 길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약간 결이 다릅니다만 정준영 씨 영장 그렇죠. 발부할 때도 사실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동안에 정준영 씨가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 패턴들을 조금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준영 씨에게 가해진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좀 중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반대로 기각하면서 이렇게 길게 썼지만 그게 아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제가 이제 현실에서 이 일을 하면서 영장 기각이나 발부 같은 거를 많이 당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나온 결론을 보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만큼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줌으로 인해서 좀 납득하기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 수사 전망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장 네네. 기각 사유로 보면 거의 본안 판결 비슷하게 그렇죠. 곱씹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 환경부 장관의 태도 논란은 좀 여전히 있어요. 그분이 네. 처음에는 마치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고 난 내가 뭐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그 타임에 가서는 아니다. 이건 정당한 인사권 행사하고 내 권한이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인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르냐 옳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으면서 그 관련된 환경부 산하에 있던 직원들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무조건적으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뭐 여당이나 아니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도 아까 우병우 뭐 라인 얘기하셨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뭔가 억울하고 이거는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다. 그리고 상호간의 말이 좀 달라졌던 부분들을 아마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네네. 제가 오시면 이걸 좀 꼭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박영선 후보자, 네. 그리고 황교안 지금 당 대표죠. 네네. 이 CD 때 아닌 CD 논란 이거를 제가 좀 봤는데 네네. 어제 발칵 뒤집어졌으니 김학의 CD가 또 있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고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날이 2013년 3월 11일. 그렇죠. 김학의 전 차관을 지명한 날이 3월 13일. 그렇죠.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된 날, 취임한 날이 15일, 네. 사퇴가 21일. 네. 그런데 2013년 3월 19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이 두 번인데 이 4일과 22일입니다. 겹치는 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청문회에서는 사실 두 가지가 포인트였는데요. 첫 번째는 박영선 전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했었던 청문회에서의 그런 스타일을 본인이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를 보는 게 하나가 이제 포인트였는데 뭐 생각보단 잘했다라고 한 얘기도 있지만 그 자한당 쪽 의원들이 너무 청문회를 개인적인 그런 보복 장소로 이용했다. 그래서 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느냐, 내지는 뭐 초혼이냐, 뭐 재혼이냐, 뭐 별별 걸 다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부적절했다라는 것도 박영선 후보자의 태도도 사실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덩어리는 이제 아마 그게 저녁 때쯤 6시 그 전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그 황교안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뭐 CD를 보여주네 말았네 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정회가 이제 선포가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핵심 그거죠. 실제 박영선 후보자가 정말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될 것이라는 걸 알고 이 CD를 정말로 보여줬느냐 내지는 안 보여줬다 하더라도 CD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고 당대표가 그걸 알면서도 이걸 무시하고 그냥 임명이 되도록 했느냐. 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지 못하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 수사와 결과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문제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점이 안 맞고 네. 특히 황교안 당대표가 장관으로 취임된 게 11일이고 네.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임명하기까지가 며칠밖에 안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자가 얘기하는 시점이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헷갈렸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조금 그렇게 흘렸거나 예. 아니면 청문회에서 조금 복잡하고 좀 본인이 수세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예. 좀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 CD라면 동영상 CD겠죠? 그렇죠. 사실 근데 전 동영상 CD가 경찰에서 검찰로 갔을 때 뭐 받았네 못 받았네 얘기하지만 저는 그 CD는 존재할 거라고 지금 보여. 왜냐하면 검찰에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현재 돌아다니고 있고 경찰에서 보낼 때 그냥 복사본 없이 그냥 무조건 보낼까요? 원래는 그냥 보내는 게 맞지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 네. 근데 그 CD는 왜 국회로 갔을까? 어떻게 국회로 갔을까라는 점도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사실은 이 윤중천 씨가 시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간통 사건 때문에 이 CD와 관련된 그것이 증거로 나와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때 처음에 1월 달부터 이 김학의 전 차관과 뭐 관계자들 여러 명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경찰이 일부러 그 CD 속의 내용을 좀 숨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를 미리 알게 되면 미리 입막음이 될까봐.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수사를 했구나라는 얘기가 계속 파다하게 나왔었고요. 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이제 비화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검찰도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증거가 사라졌네 뭐 있네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양쪽이 아마 어느 정도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소장용 CD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좀 언짢긴 하지만 새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난 겨울에 무늬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하루빨리 맑고 투명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